숙명, 히가시노 게이고. 제2장 화살. 사체는 묘비를 껴안는 듯한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이마가 깨져 붉은 피가 흘렀지만 쓰러지다 부딪힌 것으로 추측된다. 복장은 묘지에 어울리지 않게 파란색 트레이닝복이었다. 묘 앞에 공양한 하얀 꽃이 떨어져서 꽃잎이 사체 발 밑에 날리고 있었다. 비참하군 하고 와쿠라 유사쿠는 묘석에 새겨진 글씨를 보면서 생각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벌어도 느닷없이 덮치는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죽는 방법도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남자도 설마 이런 꼴로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죽을 때는 황금을 깔고 누워서 모두에게 둘러싸여 평안하게 죽길 바랐을 텐데. 사체의 신원은 이미 밝혀졌다. UR전산 대표이사 스가이 마사키요다. 이 지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한다면 틀림없이 베스트 3에 들어갈 인물이다. 공평하군 하고 유사쿠는 생각했다. 죽을 때는 공평해. 생각해보니 인간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군요. 먼저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는 대표 이사실에서 가벼운 점심, 12시 20분부터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조깅 출발. 여기까지는 당신도 알고 있죠? 옆에서 형사과장이 말했다. 평소에는 별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몸집이 큰 남자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거물인 만큼 자세가 달랐다.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은 스가이 마사키오의 비서 비토 다카이사였다. 갸름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손수건으로 몇 번이나 입가를 닦고 있다. 비토는 형사과장의 질문에 말없이 끄덕였다. 과장은 계속했다. 평소 같으면 12시 50분경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13시 정각에는 자리에 앉으신다고. 샤워실이 있습니까? 네, 대표 이사실 옆에 있습니다. 오, 대단한 신분이시네요. 그럼 당신은 13시경에는 대표 이사실에 갔다. 그런데 스가이 대표이사가 없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스가이 대표이사님 밑에 들어간 이후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토에 따르면 스가이 마사키유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회사 뒷산을 달렸다고 한다. 그리고 도중에 있는 신센지 절 묘지에 들러서 스가이가의 묘에 참배하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마사키유가 쓰러진 그 묘이다. 30분이나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조깅 코스로 찾으러 가봤더니 여기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심장 발작이라도 일으킨 건가 했습니다만 비토가 꿀꺽 침을 삼키는 것이 가느다란 목의 움직임으로 보였다. 유사쿠는 옆에서 들으면서 심장 발작이라고 생각한 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쉰을 넘은 남자가 조깅 도중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뻗어 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비토는 이것이 병사가 아니란 것도 이내 눈치챘을 터다. 왜냐하면 마사키오의 등에는 정상적인 사체라면 없었을 이물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화살이었다. 총 길이는 약 40cm, 지름 약 1cm, 본체는 알루미늄으로 보이는 금속으로 화살깃이 후반부에 3장 붙어있다. 그런 진짜 화살이 마사키오의 등에서 왼쪽으로 10cm 되는 곳에 꽂혀 있었다. 스가이 대표이사가 수요일 점심시간에 조깅하는 습관을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과장이 물었다. 비토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상당히 많은 분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유명한가 보군요. 예, 신문에도 소개됐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경제신문이었습니다만. 비토는 그 신문 이름을 말했다. 거기에
조깅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고 한다. 신생지 절 사진도 같이 실렸다고 한다. 뭐야, 그럼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었다는 건가? 과장은 과장스럽게 얼굴을 찡그렸다. 스가이 씨 등에 꽂힌 화살은 짐작가는 데가 없습니까? 유사쿠가 물어보았다.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비토는 미간을 모으며 그게 말입니다만 하고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 적 있는 겁니까? 아, 네. 아마 그게 아닐까 하는데. 그거라면 우류 전 대표이사님의 유품일 겁니다. 비토는 우류 나오아키의 수집품 중에 석궁이 있었다고 형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렇습니까? 그거 중요한 사실이네. 형사과장은 흥분한 모습으로 부하 한 사람을 불렀다. 우류 저택 근처 파출소에 연락해서 집에 석궁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화살이란 게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지. 흉기는 이거라고 단정 지어도 되겠네. 운 좋게 단서를 얻어서인지 과장의 목소리가 통통 튀었다. 피해자가 거물인 만큼 여기서 조금이라도 많은 실적을 남기고 싶을 것이다. 이 심리는 과장뿐만 아니라 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서장은 현재 방범대원과 경찰들을 지휘하여 신센지 절 주변을 철저히 탐문하고 있을 터다. 귀를 기울이면 독특한 탁성이 바람에 실려올 것 같다. 그러나 유사쿠는 이들 상사와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 석궁을 포함한 유품 말입니다만 현재는 어느 분이 관리를... 비토에게 묻자 명쾌한 대답이 돌아왔다. 장남인 우류 아키히코 씨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사쿠가 예상한 이름이었다. 우류 아키히코냐? 그에게 그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유사쿠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범인의 흔적을 찾아서 사체 바로 뒤로 걸어가 보았다. 묘지를 둘러싼 콘크리트 담이 나타났다. 유사쿠 가슴께쯤 오는 담은 화살 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담 너머에는 잡목림이 우거졌다. 유사쿠는 담을 넘어서 숲을 속에 몸을 숨겨보았다.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좁은 공간은 아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라면 눈앞에 묘석이 방해되어 스가이 마사키유를 겨냥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사쿠는 목표물이 한눈에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담을 따라 이동했다. 이렇게 해서 발견한 장소는 큰 삼나무 옆이었다.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곧장 스가이 마사키유의 등을 겨냥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리로 보아 10여 미터 정도일까? 지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명백히 최근에 사람이 밟은 흔적이 있었다. 발자국처럼 움푹 들어갔다. 과장님, 유사쿠는 상사를 불러서 그 상황을 보여주었다. 과연 범인이 이곳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군. 네, 담이 있으니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면 피해자 쪽에서 보이지 않겠죠. 상황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등을 돌렸을 때 노렸을 겁니다. 경감은 납득하고 큰 소리로 감식반을 불러서 사진 촬영과 발자국을 채취하도록 명령했다. 감식 작업을 지켜보다가 유사쿠는 묘지 쪽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팔을 수평으로 들어 손바닥을 총이라 가정하고 목표물을 겨냥하듯이 검지를 뻗었다. 스가이라고 새겨진 글씨가 가공의 조준기에 들어온다. 그는 조준을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했다. 다음에 팔을 멈춘 것은 우류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을 때다. 우류가의 묘도 바로 옆에 있었다. 유사쿠는 가슴이 쓰렸다. 위에 납을 채워 넣은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권총을 대신한 손가락을 우류 두 글자에 맞추고 유사쿠는 가공의 방아쇠를 당겼다. 유사쿠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을 기억한다. 아버지 손을 잡고 초등학교 교문을 들어갔다. 강당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아이들은 반별로 나란히 앉았다. 학부모는 당연히 뒤에서 지켜본다.
유사쿠의 오른쪽은 통로이고 그 너머에 옆반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본 적도 없는 어른들이 잇따라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다. 유사쿠는 이내 지루해져서 꼼지락꼼지락 움직였다. 그러던 중에 유사쿠는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시선은 통로를 사이에 둔 옆반에서 보내는 것이었다. 유사쿠는 그쪽을 보았다. 아는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잊지 않았다. 그곳에 앉아있는 아이는 벽돌 병원에서 만난 소년이었다. 빨간 스웨터, 회색 목도리, 하얀 양말, 모든 것이 선명히 뇌리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크고 검은 차를 타고 유사쿠 앞에서 사라진 것도. 이 녀석도 같은 학교라니. 유사쿠는 그 소년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상대 소년은 평가하듯이 시선을 위아래로 쓱 훑더니 그대로 얼굴을 정면으로 돌리고 끝까지 유사쿠 쪽은 보지 않았다. 학교 생활은 유사쿠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신나고 즐거웠다.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 전까지 몰랐던 것을 엄청나게 많이 배웠다. 소풍이나 운동회 전날은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다. 체격이 큰 데다 남들을 잘 돌보는 성격이어서 유사쿠는 반에서도 리더 같은 존재였다. 숨바꼭질 할 때도 딱지치기를 할 때도 조 나누기와 순번 정하기는 유사쿠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결정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받아온 성적표에는 수만 나란히 있었다. 담임 선생님의 통신란에는 유사쿠의 적극성과 리더십을 칭찬하는 말로 가득했다. 아버지 고지가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성적표에서 얼굴을 들더니 진심으로 감탄한 표정으로 아들을 보았다. 아유, 대단하다 우리 유사쿠.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구나. 이런 상태로 1년, 2년이 지나고 3학년에 올라갈 때 반이 바뀌었다. 여기서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유사쿠는 주도권을 쥐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그런 결과가 되어 있었다. 자신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기분이었다.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아니, 단 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아이가 있다고 해야 할까? 그 소년이었다. 입학식 때 유사쿠를 빤히 바라보던 소년. 자기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 인물에게 매력을 느낀 것도 아니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그 얼굴을 보면 마음이 어수선해진다. 유사쿠에게 그 소년은 그런 존재였다. 반이 달라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보면 소년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친구가 되고 싶다는 명랑한 심리가 아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네 하는 부정적인 느낌이었다. 어쩌면 거기에는 질투가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벽돌병원에서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후에도 그의 옷차림은 유사쿠와 생활 환경에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이유라고도 할 수 없었다. 유사쿠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 또한 유사쿠는 자기만 그쪽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는 확신도 있었다. 운동장에서 공 던지기를 할 때도 문득 시선을 느낄 때가 있다. 그래서 돌아보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래서 같이 노려보면 녀석이 시선을 돌렸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다. 기분 나쁜 놈이네. 그때마다 유사쿠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 녀석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1,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통해 이름을 알았다. 우류 아키히코. 듣자마자 이름도 재수없다고 생각했다. 친구는 그의 아버지가 큰 회사의 높은 사람이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유사쿠가 우류 아키히코에게 더 나쁜 인상만 심어주었다. 공부는 잘하냐?
엄청 잘해. 선생님이 질문할 때마다 정확하게 대답하고 시험은 맨날 100점이야. 반에서 1등. 어쩌면 전교에서도 1등일지 몰라. 전교에서도 1등이라는 말이 유사쿠를 건드렸다. 1등은 자기라는 자부심이 이때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반장은 안 하는 것 같네. 유사쿠가 말했다. 어느 반이나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게 우리한테는 친구가 없어. 아무도 추천을 안 해. 그럼 별로 인기는 없겠구나. 유사쿠는 많은 친구들의 추천으로 반장이 되었다. 없어, 전혀. 아이들하고 놀지도 않아. 혼자 잘난 척만 해. 이 말은 유사쿠의 기분을 좋게 했다. 별로 원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류 아키히코의 험담을 들으니 즐거워졌다. 그 후에도 여전히 그를 신경 쓰고 또 그의 기분 나쁜 시선을 느끼는 사이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직접 부딪히게 된 것은 4학년 여름 수영 시간 때였다. 그의 여름 마지막 수영하는 날이었다. 5반이 릴레이 경기를 하게 되었다. 각 반에서 정예 멤버 4명이 뽑혀서 1인 50m, 합계 총 200m를 경쟁하는 것이다. 물론 유사쿠도 뽑혔다. 수영에는 자신이 있었다. 지금까지 수업으로 보아 자기보다 빠른 사람은 없다는 확신도 있었다. 그는 마지막 주자로 나가게 되었다. 출발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옆반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류 아키히코가 있는 반이다. 그도 선수에 뽑힌 것이다. 서 있는 차리를 보아하니 3번째 선수 같다. 그런데 그는 뒤를 돌아보더니 야, 바꿔 하고 마지막 선수에게 말했다. 왜? 가위바위보로 정했잖아 하고 마지막 선수가 말했다. 됐고 하여간 바꿔. 우리도 4학년 치고는 큰 편이었다. 게다가 얼굴이 어른스럽게 생겼다. 그가 노려보자 마지막 선수인 아이가 마지못해 엉덩이를 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우리와 눈이 마주쳐서 유사쿠 쪽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가 뛰어들었다. 세 번째 선수의 모습이 사라졌을 즈음 유사쿠는 출발대에 올라갔다. 귀에 침을 발랐다. 유사쿠 부탁해. 반 아이들의 응원에 유사쿠는 손을 들었다. 5명 선수 중에서는 우륜의 반이 몸 하나만큼 앞서고 있었다. 유사쿠네 반은 3번째였다. 역전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 이런 녀석 바로 추월해버리자.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3번째 선수가 1등으로 돌아왔는데 마지막 주자인 우류가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체 뭐 하는 거야? 하는 소리가 응원석에서 들렸다. 그러는 중에 유사쿠네 반 선수가 돌아왔다. 배턴 터치와 동시에 뛰어들었다. 타이밍이 좋았다. 유사쿠는 자유형은 자신 있어서 쌩쌩 헤엄쳤다. 이제 선두로 나왔을 것이다. 독주하여 골인. 그렇게 확신했다. 하지만 25m에서 턴하기 직전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자기 앞에 헤엄치고 있는 녀석이 있었다. 그 코스는 우류다. 설마 나보다 늦게 출발했을 텐데. 유사쿠는 온 힘을 다해서 물을 갈랐다. 그러나 골인에서 얼굴을 들었을 때 본 것은 이미 수영모를 벗고 있는 우류의 모습이었다. 우류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유사쿠가 처음으로 본 그의 미소였다. 만약 중학생이었다면 조소라는 말을 떠올렸을 것이다. 우류의 미소는 이렇게 말했다. 자아도취하지 마라. 일부러 그랬구나. 유사쿠는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유사쿠를 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래서 굳이 마지막 선수와 바꾸고 유사쿠가 당황하는 꼴을 보기 위해 출발을 늦췄던 것이다. 분한 나머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유사쿠는 다시 물속에 얼굴을 박았다. 그리고 어금니를 악물었다. 이때 우류의 수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보고 있던 반 친구들이 증언했다.
어떤 아이는 팔을 풍차처럼 돌렸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물고기처럼 물을 탔다고 했다. 아마 둘 다 사실일 것이다. 그날부터 한동안 유사쿠는 기분이 우울했다. 우리를 보면 얼른 길을 돌아서 갔다. 그런 자신이 싫었다. 이것이 처음 맛보는 열등감이라는 것을 이때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 대신 왠지 모르게 싫은 녀석이라는 막연한 기분이 확실한 미움으로 바뀐 것만은 자각했다. 언젠간 물리쳐야지. 그렇게 굳게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 봄, 5학년 때 두 사람은 드디어 같은 반이 되었다. 유사쿠는 5학년이 되어서도 역시 학급의 리더였다. 이때쯤 되자 학년에서 와쿠라 유사쿠를 모르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반장 선거 때도 압도적인 지지로 유사쿠가 뽑혔다. 성적도 불안을 느낄 일이 없었다. 수학이든 국어든 조금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교사가 하는 말은 노인들 옛날 이야기처럼 쉽게 이해했고 질문을 받아도 재빨리 적확하게 대답했다. 분수 덧셈 때문에 고생하는 동급생을 보면 왜 이런 걸 못하는지 신기했다. 이 반에서도 역시 내가 1등이군. 5학년이 된 직후에는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것이 큰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의 자신감을 깬 것은 우류 아키히코였다. 같은 반이 되고 나서 한동안은 신경 썼지만 전에 친구한테 들은 대로 우류는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다. 말이 없고 언제나 집단에서 떨어져 있었다. 수업 중에 유사쿠처럼 활발하게 발표를 하는 일도 없다. 쉬는 시간이면 반 아이들이 대부분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지만 그는 자기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대체 어떤 녀석인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다만 멀리서 유사쿠를 보는 눈, 차갑고 악의가 담긴 시선은 여전했다. 그리고 유사쿠도 그의 동향이 마음에 걸렸다. 서로 상대에게 가까이 가는 일은 없지만 언제나 서로 의식하고 있었다. 우류의 실력이 처음으로 명확해진 것은 첫 번째 시험이 끝난 뒤였다. 그 시험에서 유사쿠는 만점을 받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우류도 만점이라고 발표했다. 유사쿠는 놀라서 그를 보았다. 우류는 별 시시한 발표를 다 하네 하는 표정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그 후 유사쿠는 우류의 성적을 항상 주시했다. 이 정체불명인 상대의 정확한 실력을 알고 싶었다.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무렵에 확실하게 알았다. 우류 아키히코의 실력은 남들보다 뛰어났다. 확연히 달랐다. 시험이건 숙제건 유사쿠가 아는 한 어떤 과목도 그가 풀지 못한 문제는 없었다. 숙제는 언제나 완벽했고 시험은 거의 만점이다. 유사쿠도 90점 이하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지만 몇 번에 한 번은 작은 실수도 한다. 또 선생님은 아이들이 풀지 못할 것을 알고 문제를 낼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유사쿠도 포기했지만 우리한테는 별것 아닌 것 같았다. 유럽 지도와 각국의 수도를 써놓는 문제도, 한자 쓰기도, 방정식이 복잡한 수학도 그는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금세 풀어냈다. 답은 물론 정답이다. 대단한 것은 공부뿐만이 아니었다. 어떤 운동이건 무난하게 했다. 이 무난하게 하는 점이 수상했다. 제대로 하면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뛰겠는걸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마치 이런 시시한 데 전력을 다하는 건 한심하다고 하는 듯이. 이렇게 만능인 우류지만 협동성은 완전히 빵점이었다.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일은 없지만 모두와 즐겁게 무엇을 해야겠다거나 상대에게 융화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 반별로 무언가를 할 때도 자기 몫만 빨리 해치우고 다른 친구의 작업에는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녀석이 해낸 부분은 주의와 차이가 날 정도로 완벽했다. 우리랑 같이 하기 싫어.
라고 말하는 학생이 점점 많아졌다. 공부 좀 잘한다고 뻐기기는. 와쿠라, 저런 녀석한테 지지 마. 부셔버려. 유사쿠 주변의 친구들이 말했다. 모두 사람을 멸시하는 듯한 우류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류에게 가장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은 유사쿠였다. 유사쿠는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밀린 적이 없었다. 공부든 운동이든 그림이든 붓글씨든 물론 그 뒤에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온갖 고생해서 손에 넣은 1등 자리를 우류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빼앗아갔다. 수영 대회 때와 마찬가지다. 그러고는 이따위 기쁠 것도 뭣도 없다는 얼굴을 한다. 그 태도는 일부러 유사쿠의 신경을 건드리는 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왜 그래? 요즘 힘이 없네.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일이 잦아졌다. 유사쿠에게는 의외의 말이었다. 남한테 동정어린 말을 듣다니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지. 그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분함을 해소하려면 우류를 이기는 것밖에 없었다. 유사쿠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시간이 나면 책상 앞에 앉았다. 공부를 하는 중간에 달리기며 팔굽혀펴기를 했다. 세계지도를 그리고 별자리를 외웠다. 리코더는 눈을 감고도 불 수 있게 되었고 붓글씨쯤은 가뿐하게 썼다. 상용 한자도 다 외웠다. 그러나 우류와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차이는 명확해지기만 했다. 유사쿠는 초조했다. 평소보다 짜증내는 일이 많아지고 친구들한테 화풀이하는 일도 잦아졌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 화단 관리 문제로 토론을 할 때였다. 언제나처럼 의장은 유사쿠였다. 반에서 관리하는 화단이 최근 엉망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의제였다. 각자 여러 가지 의견을 말했다. 그걸 정리하는 것이 유사쿠의 일이다. 실은 이런 학급 회의도 최근 왠지 힘들어졌다. 단상에 서서 아이들을 내려다보면 우류의 모습이 시야 끝에 잡힌다. 게다가 그가 자신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몹시 신경이 쓰였다. 뭘 해도 날 이기지 못하는 주제에 리더인 척하네 라고 생각할 것만 같다. 그런 비굴한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품은 적이 없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도 유사쿠의 마음은 반은 딴 데 가 있었다. 우류의 움직임이 신경 쓰여서 미칠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가 있는 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럼 화단 관리는 당번제로 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번 순서가 돌아와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됐을 즈음 유사쿠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것도 의장의 일이다. 그때 우류가 하품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입을 다문 뒤 창밖을 보고 있다. 유사쿠는 시선을 돌리고 무슨 좋은 생각 없습니까? 하고 한 번 더 모두에게 물었다. 몇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통일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사쿠는 말했다. 이를테면 이런 건 어떨까요? 기록장을 만들어서 물을 주었다. 잡초를 뽑았다. 하고 관리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유사쿠의 목소리가 끊겼다. 우류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류는 턱을 괴고 입술을 일그러뜨린 채 웃고 있었다. 그 미소다. 수영할 때의 그 미소. 이 순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뚝 끊겼다. 유사쿠는 단상에서 뛰어내려왔다. 모두가 놀랄 새도 없이 그는 우류의 책상 앞에 가 있었다. 그리고 주먹으로 책상을 힘껏 내리쳤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똑바로 말해. 너 불만 있지? 하지만 우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턱을 괜 채 멀뚱멀뚱 유사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 불만 없는데? 거짓말. 나를 무시하는 주제에. 너를? 우류는 흥 하고 콧방귀를 끼면서
고개를 돌렸다. 그걸 본 순간 유사쿠는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먼저 행동을 일으켰다. 우류의 팔을 잡고 힘껏 당긴 것이다. 그래서 우류는 의자째 바닥에 쓰러졌다. 유사쿠는 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멱살을 꽉 잡았다. 그만해! 뭐 하는 거냐? 뒤에서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났을 때 엉덩이가 붕 뜨는 느낌이 들었다.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유사쿠는 등부터 바닥에 내리꽂혔다. 간신히 몸을 일으켰을 때 우류는 자기 옷을 털고 있었다. 그는 유사쿠를 내려다보며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 거 아냐? 이 싸움은 바로 소문이 났다. 유사쿠의 아버지 고지는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화를 냈다. 담임 선생님께 받은 편지를 들고 돌아왔을 때다. 거기에는 유사쿠의 행동이 적혀 있었고 아버지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담임의 지시가 있었다. 이유를 말해라. 왜 그런 짓을 한 게냐? 아버지가 말했다. 유사쿠는 대답하지 않았다. 본심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두려웠다. 아버지의 분노는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았다.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각오도 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선생님의 편지를 마저 읽은 탓인 듯 했다. 그는 편지에서 얼굴을 들더니 아들에게 물었다. 그 우류라는 아이가 우류공업 아들이냐? 유사쿠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당시에는 회사 이름이 그랬다. 아들의 대답을 듣자 아버지는 미간을 찡그리며 서랍장에서 만년필을 꺼내더니 묵묵히 편지에 서명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왜 아버지의 분노가 급속히 시들해졌는지 유사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유사쿠는 달라졌다.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고 리더십을 발휘하지도 않았다. 그저 우류를 꺾어버리는 것만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의 관계는 그 후로도 몇 년이나 계속되었다. 현경본부에서 수사 1과 수사관을 비롯해서 기동 수사대원들이 도착했다. 다시 적극적인 현장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유사쿠가 발견한 화살 발사 장소도 조사했다. 스가이 마사키오의 아내 유키에가 아들 도시카즈와 함께 나타났다. 그들의 사정 청취는 수사 1과 수사원이 담당했다. 한편 회사에도 이미 3명의 수사관이 갔다. 임원들은 사건을 알고 있을 터이고 지금쯤은 한 방에 모여서 앞으로의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다. 이런 활동과 병행하여 현경본부 형사조사관이 검시를 시행했다. 유사쿠도 그 속에 섞여서 메모를 했다. 검시에는 도와 의과대학교 법의학연구실 조교수도 입회하여 조언을 해주었는데 이 자리에서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다. 스가이 마사키오의 사인은 중독사인 것 같다고 한다. 중독? 수사관 한 명이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무슨 중독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호흡마비를 일으킨 것 같으니 신경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아마 화살에 독이 묻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점잖게 생긴 얼굴의 조 교수는 신중하게 말했다. 사체는 지정대학 법의학 연구실로 옮겨서 부검을 하게 되었다. 여기저기에서 경찰서 출입 기자들이 잔뜩 몰려와서 친분 있는 수사관을 붙잡고 정보를 캐내려고 달라붙는 장면이 보였다. 와쿠라. 마침 사체 검사를 끝냈을 무렵 형사과장이 유사쿠를 불렀다. 달려갔더니 지금부터 우류씨 집으로 가줘 하고 명령했다. 우류라는 말에 약간 심장 박동이 커졌다. 석궁 때문입니까? 유사쿠가 물었다. 그래, 범행에 쓰인 것은 나오아키 씨 유품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 조사해보니 보관해둔 곳에서 사라졌다는군. 범인이 갖고 갔다는 거네요. 그런 거겠지. 당장 가서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봐. 관계자가 너무 많으니 수사관이 몇 명 더 갈 거네. 감식반도 동행할 테고. 알겠습니다.
아참, 자네는 지금부터 수사일과 오다 경위와 한조니까 그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게. 그가 가리킨 곳에는 2미터는 되지 않을까 싶은 키가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슈트를 입고 머리는 올백으로 넘겼다. 나이는 유사쿠와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직급은 그쪽이 한 단계 높았다. 알겠다고 대답한 뒤 오다에게 인사하러 갔다. 움푹 꺼진 안화 속에서 충혈된 눈이 희번덕거리며 유사쿠를 내려다보았다. 일단은 잠자코 있어주게. 그게 첫 번째 지시야. 오다 경위는 낮고 억양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사쿠는 그와 눈을 마주치고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참견할 필요가 없으면 잠자코 있겠습니다. 우류 저택에는 유사쿠의 차를 타고 갔다. 오다는 긴 다리를 불편한 듯이 구부리고 조수석에 앉아서 수첩에 뭔가 적으며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유사쿠는 핸들을 잡고서 우류 아키히코를 생각했다. 지금 그 남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진정시킬 수 없었다. 신기하게 반가움 비슷한 마음조차 들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유사쿠는 당황했다. 우류 아키히코가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된 것이 비단 공부나 운동에서의 경쟁의식 때문만은 아니다. 한 가지 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것은 초등학교 졸업식 때의 일이다. 졸업식장은 입학식이 열린 강당과 같은 곳이었다. 그날과 마찬가지로 나란히 줄을 서서 교장 선생님께 한 명 한 명 졸업장을 받았다. 교단 뒤에는 국기가 걸려있고 그것을 보면서 졸업식 노래를 부르는 지극히 평범한 식순이었다. 유사쿠는 혼자였지만 졸업생 학부모 자리도 꽤 많았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하기도 했다. 우류 아키히코의 부모가 나타난 것은 모두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즈음이었다. 차가 정문 앞에 서고 안에서 갈색 슈트를 입은 남성이 내렸다. 졸업식에 온 게 아니라 단순히 아들을 데리러 온 듯했다. 그리로 유사쿤의 담임 선생님이 달려갔다.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고 약간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슈트를 입은 남성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다른 부모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유사쿠가 우두커니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슈트를 입은 남성이 무심코 유사쿠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 얼굴을 보고 어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딘가에서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한 것은 차가 배기가스를 남기고 떠난 뒤였다. 틀림없었다. 그 남성은 벽돌병원의 사나이가 죽었을 때 집에 찾아온 인물이었다. 한참 동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갈 무렵에 유사쿠의 머리를 쓰다듬어준 신사. 그 사람이 어째서 아키히코의 아빠인 거야? 유사쿠는 깜짝 놀라서 떠나는 차를 지켜보았다. 그러고 보니 유사쿠와 아키히코가 처음 만난 것도 사나이와의 추억이 있는 장소인 벽돌병원이었다. 사나이 씨 죽음에 아키히코 부자가 관계되어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건 어떤 관계지? 이 의문이 유사쿠에게 우류 아키히코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범행이 일어난 신센지절에서 우류 저택까지 차로는 15분이 걸렸다. 먼저 도착한 수사관이나 감시관들이 정문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유사쿠네도 정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 그들 뒤를 따랐다. 선두에 선 사람은 현경본부의 니시가타 경감이었다. 몸집이 작고 얼굴도 작지만 각 잡힌 자세가 반장의 위험을 느끼게 했다. 현관에 나온 사람은 40살 정도의 아름다운 부인이었다. 우류 아야코라고 했다. 우류 나오아키의 아내인 것 같다. 그녀가 후처라는 것은 유사쿠도 알 수 있었다. 석궁이 있었던 방은 어디인가요? 니시가타가 물었다. 2층 남편의 서재입니다. 아야코는 대답했다. 친척분들이 모여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 네. 남편 유품 정리 때문에.
지금은 거실에 있습니다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니시가타가 구두를 벗자 다른 수사관도 따라서 벗었다. 하지만 니시가타는 부하들에게 오다와 와쿠라 그리고 감식관은 나와 함께 서재에 간다. 다른 사람들은 거실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아야코는 가사도우미를 불러서 오다와 유사쿠 이외의 형사를 거실로 안내하게 했다. 유사쿠와 오다는 아야코를 따라서 바로 옆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올라가자 넓은 복도가 있고 복도 양쪽으로 문이 나란히 있었다. 막다른 곳은 발코니인지 파란 하늘이 보였다. 아야코가 바로 앞에 문을 열려고 하자 오다가 제지하고 자기가 열었다. 여기가 남편 서재입니다. 아야코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니시가타는 먼저 넓군요 하고 감탄했다. 유사쿠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가 지금 월세로 사는 다세대 주택보다 훨씬 넓다. 아야코는 벽 쪽에 놓인 목재 장식장을 가리키며 그곳에 석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도 오다가 장갑 낀 손으로 문을 열었다. 장식장 안에는 총과 도검 등 골동품이 나란히 있었다. 니시가타는 감식원에게 지문 검출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아야코를 창 쪽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에 석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니시가타가 물었다. 아야코는 난감한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제가 남편의 49제 날이었습니다만 그때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째서죠? 실은 아야코에 따르면 49제 밤에 나오아키의 수집품을 모두에게 공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친척이 모인 것도 그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니시가타는 낮게 신음을 하더니 물었다. 그럼 부인이 마지막에 석궁을 본 것은 언제입니까? 제가 마지막에 본 건 어젯밤이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서재에 있었던 건 확실해요. 대학생인 아들이 나가기 전에 아버지 방에 석궁이 나와 있어 하고 가르쳐 주었거든요. 아마 어제 미술품을 아래로 옮길 때 누군가가 꺼냈을 테죠. 그래서 가사도우미인 가즈미 씨한테 정리하시라고 시켰습니다. 그건 몇 시경인가요? 손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9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석궁이 없는 걸 알아차린 건 언제입니까? 오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조금 전이에요. 형사님들이 오셔서 댁에 석궁이 있는지 확인해보라 하셔서. 오늘도 이 서재에는 여러 번 오셨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객실 손님들 때문에 바빠서. 이 방에 온 분이 또 누가 계실까요? 글쎄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늘은 이곳에 올 일이 없었을 테지만 도움이나 며느리한테 물으면 알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리라는 말에 유사쿠는 반응했다. 며느리라고 하는 걸 보니 우류 아키히코는 결혼을 한 것 같다. 이 점에서도 적구나 하고 유사쿠는 생각했다. 그는 아직 독신이다. 오늘 여기 온 사람은 아래측 객실에 모인 분들 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야코의 얘기로는 아래층에 모인 여성들 남편이 낮에 상태를 보러 왔었다고 했다. 이 저택에 머문 것은 잠깐이지만 틈을 보아 이 방에 올라오는 것쯤은 가능했을 것이다. 그 중에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유사쿠의 첫 질문이었다. 가방이요? 아야코는 당혹스러운 눈빛이었다. 큰 가방 말입니다. 종이 가방이어도 괜찮습니다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렇습니까? 하고 유사쿠는 물러났다. 가방이나 종이 가방이라고 한 것은 석궁을 넣을 수 있는 것 말이었다. 설마 범인이 석궁을 그대로 들고 나가진 않았을 것이다. 유사쿠의 의도를 깨달았는지 그 건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는 편이 좋겠네 하고 니시가타가 말했다. 이어서 오다가 이 서재에 들어오는 경로를 질문했다.
일단 1층에서 계단으로 올라오는 방법이 있다. 또 한 가지 밖에서 직접 들어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얼핏 봤습니다만 바깥 계단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아, 네, 있어요. 복도 막다른 곳의 발코니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아야코의 뒤를 따라 유사쿠 일행은 복도로 나갔다. 유리가 낀 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가자 홀을 그리면서 뒤뜰로 이어지는 계단이 내려다 보였다. 그곳에서라면 뒷문도 가깝다. 이런 루트도 있겠군. 니시가타 경감은 중얼거리더니 아야코에게 물었다. 이 문은 잠겨 있었죠?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 저하고 아들이 갖고 있어요. 아야코가 대답했다. 아들이라면? 장남인 아키히코예요. 니시가타는 면도하고 남은 수염이 신경 쓰이는지 턱을 어루만졌다. 아드님은 오늘 물론 회사시겠죠? 일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아니에요. 6월 전산이 아닙니까? 오다가 물었다. 네, 아버지 뒤를 잇는 건 싫다고. 지금은 도하 의과대학교 뇌신경외과에서 조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쿠는 가슴속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의사, 뇌외과. 완전히 다른 분야군요. 라고 한 뒤 그 아드님께는 사건을 전하셨습니까? 하고 니시가타가 물었다. 네, 스가이시 댁으로 바로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2층에서의 볼일은 거의 끝나서 유사쿠 일행도 아래층으로 내려와 객실에 들어갔다. 4명의 감식관이 2조로 나뉘어서 각각 7, 8명의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참이었다. 니시가타는 일단 부하를 모아서 아야코에게 들은 이야기를 대략 설명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하라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담당한 곳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한 뒤 아야코에게 물었다. 현재 이 집에 있는 사람 전부입니까? 그녀는 객실을 둘러본 뒤 대답했다. 가사도우미가 2사람 없네요. 아마 주방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속이 좋지 않다고 별채로 돌아갔어요. 별채요? 우리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니시가타는 끄덕이고 별채에 가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라고 오다와 유사쿠에게 명령했다. 단, 부인이 피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이렇게 덧붙인 것은 역시 우류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껴서일 게다. 별채는 안채 현관에서 정원을 가로질러 가도록 되어 있었다. 오다가 성큼성큼 걸어가고 유사쿠가 그 뒤를 따라갔다. 오다는 니시가타가 함께일 때보다 약간 더 가슴을 젖히고 있다. 별채라고 해도 보통 집과 별로 다를 바 없었다. 현관이 있고 그 안쪽에 서양식 문이 있었다. 오다가 문 옆에 인터폰을 눌렀다. 젊은 여성이 받아서 오다는 신분을 밝혔다. 네, 바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인터폰 스피커는 말했다. 잠시 후 현관이 열렸다. 하얀 카디건을 입은 비교적 키가 큰 여성이 모습을 나타냈다.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현경수사일과의 오다라고 합니다. 이쪽은 시마즈 경찰서의 와쿠라 유사쿠 경사십니다. 소개를 받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유사쿠는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얼굴을 들고 새삼스럽게 상대방을 보았다. 순간 어째서 이 여성은 이렇게 놀라고 있는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 놀람은 다음 순간 유사쿠의 것이 되었다. 미사코! 엉겹결에 나올 뻔한 소리를 유사쿠는 애써 삼켰다. 아키히코가 돌아온 것은 7시가 지나서였다. 친척이나 경찰들도 모두 돌아가고 겨우 조용해져서 일단 저녁을 먹으려 할 때였다. 오늘 저녁은 같이 먹자는 아야코의 말에 미사코도 안채 식당에 있었다. 히로마사도 학교에서 돌아와 오랜만에 우류가 전원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심각한 표정의 아키히코는 식탁에 앉아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도 아야코가 스가이가에서의 일을 묻자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친척들이 다들 이쪽에 와 있어서 집에는 회사에서 온 사람들 뿐이었어요. 정보를 듣고 언론에서도 많이 와 있었고요. 도시까지가 돌아왔지만 혼자서는 여러모로 짐이 무거워 보여서 여기저기 연락하는 거라든가 좀 도와주고 왔습니다. 그랬구나. 수고했네. 아야코가 말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히로마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건에 충격을 받아 별로 식욕이 없는지 일찌감치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물만 마시고 있었다. 머지않아 알게 되겠지. 경찰은 그렇게 멍청하질 않아. 피로를 풀듯이 아키히코는 목을 빙빙 돌렸다. 형사들은 오늘 온 친척들을 의심하는 것 같았어. 소노코가 말을 거들었지만 아야코가 타이르듯 딸을 보았다. 함부로 의심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석궁을 사용한 것 같으니까 언제 훔쳐갔는지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래도 훔친 사람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잖아. 소노코는 물러나지 않고 말했다. 안에 있는 사람이 훔치는 게 훨씬 간단하니까. 친척 중에 누군가가 훔쳤다는 거야? 훔쳐서 뭐하게. 아주머니들은 이 집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 낮에 아저씨들 많이 왔잖아. 소노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아야코는 단호하게 나무랐다. 야단을 맞아도 소노코는 끄떡도 없어 보였다. 입은 다물었지만 살짝 앞으로 나온 뾰족한 턱에 반항의 빛이 배어났다. 어쨌든 대단하네. 잠시 후 히로마사가 말했다. 그 석궁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정말로 있었다니. 어제 그걸 보자마자 퍼뜩 떠오른 사람이 있었나? 히로마사. 이번에는 아야코도 주의를 주지 않았다. 히로마사 말대로 범인은 어제 석궁을 보고 범행을 떠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친척 중 누군가다. 미사코는 곁눈으로 아키히코를 보았다. 남편은 이런 대화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묵묵히 입을 움직였다. 이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아키히코의 침묵은 변함없었다. 눈을 감고 있지만 호흡으로 자고 있지 않은 것은 알았다. 뭔가 성가신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남편은 언제나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아내가 모르는 사이 해결해버린다. 스탠드 스위치를 끄고 잘 자요 라고 했다. 잘 자 하고 그도 입술을 움직였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미사코도 잠이 올 리 없었다. 오늘은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한꺼번에 많은 충격이 덮쳐와서 몸과 마음 모두 상처를 받았다. 이런 피로감은 수면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나 솔직히 그녀가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마사키요가 살해당한 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난 남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두 형사 중 한 사람, 와쿠라 유사쿠.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이름. 미사코의 기억은 10년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등학생 때였다. 아버지 소스케가 사고를 당해서 우에하라 뇌신경외과 병원에 입원했던 3월 중순의 일이다. 병원 뜰에 벚꽃 봉우리가 슬슬 봉긋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미사코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의 매일 문병을 갔다. 소스케의 상태는 간병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 돌아가기도 심심하고 숲으로 둘러싸인 벽돌병원 안을 산책하는 것이 즐거워서였다. 그 정원에서 언제나 마주치는 남자가 있었다. 검은 교복을 입고 나무 사이를 누비듯이 걸어갔다. 약간 까칠한 얼굴에 어딘가 그늘이 졌다. 미사코는 처음에는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점점 눈인사를 하는 사이가 되고 그러다 그와 마주치는 걸 기대하게 되었다. 아주 가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병원 부지를 몇 번이나 돌기도 했다. 먼저 말을 걸어온 쪽은 그였다. 언제나처럼 인사를 한 뒤
가족이 입원했니? 하고 물었다. 아버지가 입원했지만 큰 병은 아니라고 미사코는 대답했다. 두 사람은 벤치를 찾아서 나란히 앉아 자기 소개를 했다. 그는 와쿠라 유사쿠, 현립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다. 그 고등학교는 현에서 최고의 명문고였다. 그럼 봄부터 대학생? 미사코가 말하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 재수해. 딱 한 군데 쳤는데 떨어졌어. 그랬구나. 아픈 데를 건드렸구나 하고 미사코는 생각했다. 좋은 고등학교라고 해서 꼭 입시에 성공하는 건 아닌데. 누가 입원하셨어? 화제를 바꿀 생각으로 물어보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도 입원하지 않았어. 이 병원에는 좀 추억이 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를 때가 많아. 어머, 어떤 추억? 그건 와쿠라 유사쿠는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그래서 왠지 가엾어져서 얘기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괜찮아 하고 미사코는 말했다. 아니, 이야기하기 곤란할 정도는 아니야. 실은 옛날에 이 병원에 입원한 여자를 좋아해서 자주 놀러 왔었어. 그 사람은 죽었지만. 여기까지 이야기한 뒤 그는 쓸쓸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뭐 대충 그런 이야기야. 하고 미사코는 끄덕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했지만 더 이상 묻는 건 좋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와 이야기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병원 정원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화제는 끝이 없었다. 음악 취향은 신기할 정도로 같았고 장래 꿈을 이야기할 때는 친구들한테선 느끼지 못하는 자극을 받았다. 미사코도 그랬지만 유사쿠도 그리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평범한 고등학생이 흔히 하는 옷이나 연예인 같은 현재 이야기보다 미래의 시선을 보내는 대화가 많았다. 내년에는 꼭 합격할 거야. 졸업식을 마친 뒤 유사쿠는 두 팔을 높이 올리고 말했다. 오른손에는 졸업 증서가 든 통이 쥐어 있었다. 내년에도 도화 의대 칠 거야? 미사코가 묻자 물론이지 하고 그는 단언했다. 그가 의사를 꿈꾼다는 것은 미사코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 시기에 미사코는 상당히 들떠 있었다. 어머니 나미에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 라고 했고 학교 친구들에게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 친한 친구들은 과연 감이 빨라서 너 남친 생긴 거 아니야? 하고 놀렸다. 미사코는 웃으면서 부정했지만 남친이라는 말에는 지금까지 느낀 적 없는 신선한 울림이 있었다. 아버지 소스케가 퇴원한 뒤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커피숍에 가는 평범한 데이트를 했다. 가끔은 시내에 쇼핑도 가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유사쿠는 재수생이어서 놀 시간이 없었지만 사흘만 만나지 않아도 금방 쓸쓸해졌다. 이따금 집으로 전화를 걸어오기도 해서 부모님은 두 사람의 교제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딱 한 번 그를 집에 초대해서 나미에에게 소개했다. 나미에는 그리 싫지 않은 것 같았다.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재수생이라는 약점을 커버했다. 아버지의 직업이 경찰이라는 것도 나미에에게 안심을 준 것 같았다. 적당히 사귀렴. 유사쿠가 돌아간 뒤 나미에는 미사코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의 교제는 순조롭게 계속되었다. 여름에는 바다에 수영하러 가기도 했다. 그날은 귀가가 조금 늦어져서 유사쿠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도중에 작은 공원을 지날 때 그가 걸음을 멈추었다. 미사코도 걸음을 멈췄다. 어떤 예감을 느꼈다. 그 예감대로 유사쿠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을 맛보면서 그에게 잡힌 팔이 아프다고 생각했다. 오래 기억에 남을 첫 키스였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그리고 겨울이 찾아왔다. 크리스마스 날 한동안 만나지 말자고 미사코 쪽에서 제안했다. 입시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미사코가 말했다. 날 무시하지 마. 2번이나 실수하진 않아. 유사쿠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동안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사코는 그의 입시에 불안한 요소가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도 머지않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 입시에 무관심하지 않다. 그녀 나름대로 분석한 바로는 유사쿠가 도와 의과대학에 떨어질 일은 없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믿을 수 없는 불운이 있다. 유사쿠에게 바로 그런 불운이 닥쳤다. 입시 당일 아침,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다. 뇌출혈이었다. 아버지의 혼수 상태는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한다. 의사가 올 때까지 유사쿠는 부엌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다. 움직이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적확한 대응이었다. 고혈압이 쓰러진 원인이었다. 뇌출혈은 비교적 가벼웠지만 유사쿠의 아버지는 우반신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말하는 것도 어눌해졌다. 이 사건으로 유사쿠는 2번째 입시 기회를 잃었다. 한심하지. 소동이 일단락된 뒤 미사코는 그를 만났다. 그때 그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의대에 들어가서 뇌외과를 공부하는 게 꿈이었는데 아버지 뇌출혈로 엉망이 되다니. 내년이 또 있잖아. 이런 일로 좌절하다니 유사쿠답지 않아. 그러자 유사쿠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쓴 웃음을 지었다. 너한테 격려를 받다니.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좌절한 건 아니야. 다만 이제 작년처럼 한가롭게 재수할 처지가 아니야. 아버지가 직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절망적이니까. 아, 그런가? 하고 미사코는 생각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없다. 아버지 간호도 그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괜찮아. 어떻게든 해볼게. 너도 올해는 입시 준비로 바쁘니까 내 걱정까지 하지 마. 쾌활하게 말한 뒤 그렇지만 고맙다 하고 유사쿠는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았다. 4월부터 유사쿠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었다. 틈틈이 아버지를 돌봐야 했다. 도저히 미사코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 그래도 주말 밤이면 전화가 왔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전에 비해 힘이 없었다. 피곤하구나 하고 미사코가 물으면 뭐 하고 유사쿠는 대답했다. 예전에 그라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터다. 여름이 되어서야 만났을 때 미사코는 사람을 잘못 본 줄 알았다. 유사쿠는 운동부 못지않게 얼굴이 타고 바싹 야위었다. 수면 부족인지 눈은 충혈되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백화점 옥상이었다. 작은 옥상 유원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걸 바라보면서 벤치에 앉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핥았다. 공부는 잘 돼가? 유사쿠가 물었다. 일단 하고 있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 미사코라면 잘할 거야. 유사쿠는 힘을 담아 말한 뒤 파이팅! 하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응, 열심히 할게. 같이 우리 파이팅 하자. 미사코의 말에 그래 하고 대답하고 그는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보냈다. 나중에 짐작한 것이지만 이때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고 미사코를 만나러 온 게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그 결심을 말하지 못했다. 물론 미사코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유사쿠가 그 고백을 한 것은 다음해 3월이었다. 미사코가 희망대학에 합격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만났을 때다. 장소는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병원 부지 안이었다. 축하해. 유사쿠는 먼저
그녀의 합격을 축하했다. 고마워. 다음은 유사쿠 쪽 발표네. 뭐래던가? 미사코의 말에 유사쿠는 눈을 내리뜨더니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보았다. 실은 말이야. 이미 결과는 나왔어. 뭐? 하고 미사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뭔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속을 스쳤다. 나 4월부터 경찰학교에 가. 경찰관이 될 거야. 경찰관이? 그의 말을 따라했지만 그 의미가 좀처럼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도하 의과대학교에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속일 마음은 없었어. 하지만 네 공부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잠자코 있었어. 언제부터 결정한 거야? 결정한 건 작년 여름이야. 시험이 가을에 있었어. 아버지가 그런 상태시니까 내가 일할 수밖에 없고 달리 생각나는 일이 없었어. 너무해. 의논이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끌어올라와서 눈으로 흘러넘쳤다. 유사쿠의 얼굴이 점점 번져갔다. 미안해. 너를 동요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 미사코는 머리를 저었다. 같이 대학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게. 그러고 싶었어 나도.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될 거야. 미사코는 놀라서 유사쿠를 보았다. 이제 만나지 않겠다는 거야? 만날 수가 없어. 유사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한동안은 어엿한 경찰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해. 몇 달이나 기숙사에 박혀서 지내게 될 거야. 게다가 너하고는 이제 사는 세계가 달라. 싫어.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 미사코는 유사쿠의 손을 꽉 잡았다. 유사쿠는 그 손을 빤히 바라보더니 잠깐 걸을까? 라고 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서 그 근처를 걸었다. 공원을 걷고 상점가를 걷고 뚝을 걸었다. 미사코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놓으면 그대로 그가 가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사코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유사쿠는 그런 시선 따위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어느샌가 유사쿠네 집 앞까지 왔다. 유사쿠는 미사코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아버지 안 계셔. 내가 경찰학교에 들어가 있을 동안 돌봐주실 친척집에 가셨어.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 의미를 미사코는 이해했다. 그리고 말했다. 들어가도 돼? 지저분한 집이지만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유사쿠의 방에서는 그의 냄새가 났다. 책상이나 책장, 레코드 플레이어의 포스터, 평범한 학생들과 같았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길을 가야만 한다. 뭐 마실래? 유사쿠가 물었다. 괜찮아. 그럼 사과라도 갖고 올까? 일어서려는 유사쿠를 붙잡았다. 가지 마. 옆에 있어줘. 부탁이야. 유사쿠는 뭔가를 참듯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미사코를 보더니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다. 포옹을 한 뒤 그는 벽장에서 자신의 이불을 꺼내왔다. 그곳에 미사코를 눕히고 불을 끈 뒤 커튼을 내렸다. 그래도 아직 밝았다. 유사쿠가 옷 벗는 것을 보고 미사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벗고 스타킹을 내렸다. 이윽고 그가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거의 알몸에 가까웠다. 그의 탄력 있는 몸을 만지면서 이대로 세상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 하고 미사코는 생각했다. 행위가 순조로울 때까지는 상상 이상으로 시간이 걸렸다. 유사코는 땀에 흠뻑 젖고 미사코 쪽은 통증으로 의식이 가물거릴 정도였다. 미안, 아팠지? 유사쿠가 말했다. 아, 조금 하고 미사코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네. 응, 처음이자 마지막이네.
미사코는 또 울었다. 그런 그녀를 다시 한번 꼭 껴안고 이해해 주길 바라. 서로를 위해서인 거. 하고 유사쿠는 말했다. 4월 5일 미사코는 대학 입학식을 마친 뒤 곧장 유사쿠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은 유사쿠가 집을 떠나는 날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다. 그러나 유사쿠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현관에는 자물쇠가 잠겨있고 덧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미사코는 벽돌병원으로 달려가서 유사쿠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벤치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기도 했지. 하고 미사코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그런 감정을 남편인 아키히코에게 느낀 적이 없다. 실제로 지금도 낮에 본 유사쿠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설렜다. 미사코는 오다라는 형사와 유사쿠를 거실로 안내했다. 주로 질문하는 것은 오다 쪽이었다. 나이로는 별 차이가 없는 듯한데 두 사람의 직급은 다른 것 같았다. 역시 유사쿠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이 불리했을지도 모른다. 질문 내용은 아침부터 드나든 사람들, 석궁, 그리고 사건에 관해서 뭔가 짐작가는 게 없는가 하는 것. 미사코는 아는 한도 내에서 전부 이야기해 주었다. 시선 끝에 유사쿠의 모습을 담으면서 수사를 하는 동안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질지도 몰라. 이 상상은 그녀를 설레게 했다. 먼 과거에 잊고 온 보물을 발견한 듯이 가슴에 고동을 느꼈다. 그런 마음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는 건 아니지만 미사코는 뒤척거리다 아키히코 쪽을 보았다. 그의 넓은 등이 눈앞에 있다. 남편과 결혼한 건 내 운명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고민을 털어놓지도 않고 평온한 날들을 보내기만 하면 아내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남편. 단순히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의 힘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이해해 줄 날은 오지 않는 걸까? 미사코의 뇌리에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뒷문으로 사라져간 인물. 순간적인 일이어서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뒷모습은 아키히코이지 않았나? 이 사실은 아직 경찰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날 밤 정식으로 시마즈 경찰서에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살인사건도 오랜만이지만 이번에는 피해자의 지명도가 다르다. 시마즈 경찰서가 생긴 이후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경찰서 앞에는 보도 관계자가 잇따라 몰려왔다. 그들에게 하는 정식 발표는 오후 7시에 서장의 기자회견 형태로 열렸다. 형식적으로는 서장이 수사본부장이 된다. 그러나 주임 수사관으로 실제 지휘하는 사람은 현경본부 수사 1과의 곤노 총경이었다. 곤노 밑에는 니시가타 경감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1과 팀 10명이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수사활동을 한다. 거기에 기동수사대, 시마즈 경찰서 형사과와 방범대원, 경찰 등이 협력하게 된다. 회의실에 주요 인물이 다 모였을 때 니시가타가 일어서서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유사쿠는 뒷벽에 기댄 채 이야기를 들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복습이다. 피해자가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간 것은 매주 습관적으로 하는 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범인이 잠복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습관은 신문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범인으로 좁힐 단서가 되긴 어렵겠죠. 니시가타 경감의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렸다. 큰 사건을 맡았다는 허세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 점은 옆에서 어깨에 힘주고 있는 서장과 크게 달랐다. 다음은 범행에 사용된 화살 이야기입니다만 우류가의 석궁 설명이 이어졌다.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형태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그것이 사건에 쓰인 흉기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니시가타는 말했다. 화살의 지문은요?
중간쯤에 앉아있던 수사관이 물었다.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약간 술렁거렸다. 피해자는 출혈 과다나 쇼크사가 아니라 중독사라고 하더군요. 화살에 독이 묻어 있었던 걸까요? 다른 수사관이 질문했다. 그 이야기는 석궁 소유주인 우류 나오와키 씨 측근 인물에게 자세히 듣고 왔습니다. 니시가타는 후쿠이라는 형사에게 탐문 내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후쿠이는 동안이지만 체격이 다부진 사내였다. 그 인물은 현재 유알전산 상무인 마스무라 겐지 씨입니다. 마스무라 씨에 따르면 작년 말 독일에서 돌아온 사원이 선물로 그 석궁을 우류 씨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우류 씨는 미술품이나 특이한 물건을 수집하고 있어서 말이죠. 그 사원은 현재 다시 독일에 가 있습니다.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서 니시가타가 덧붙였다. 그래서 문제의 석궁 말입니다만 하고 후쿠이는 계속했다. 활 시위도 팽팽하고 아직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고 합니다. 조준기도 달려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 곤노 총경이 질문했다. 화살을 끼우는 건 간단하다고 합니다. 다만 적중률은 사용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답니다. 그렇다면 활을 다루는 데 익숙한 사람인가? 총경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만도 없습니다. 하고 니시가타가 말했다. 현장에서 조사해본 바 범인이 겨냥한 위치는 스가이 씨의 후방 10m쯤 되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 정도라면 석궁의 몸통을 고정하면 처음 쓰는 사람이어도 그리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렇군. 근데 그걸 어떻게 고정하지? 범인이 숨어 있었던 곳은 묘지를 둘러싼 콘크리트 담 바깥쪽입니다. 담의 높이는 1m쯤이니까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안정되지 않을까요?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났는지 니시가타는 자신감 있는 말투였다. 곤노 총경이 납득한 모습을 보고 후쿠이는 보고를 재개했다. 문제의 화살 말입니다만 마스무라 씨는 화살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독을 묻혔는지 어쨌는지 겉으로는 모르도록 장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장치에 관해서는 나중에 감식원에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니시가타가 말했다. 독 종류는요? 유사쿠의 상사인 형사과장이 질문했다. 쿠라레 같습니다. 하고 후쿠이가 대답하자 또 실내가 시끄러워졌다. 낯선 독극물이었기 때문이다. 후쿠이가 설명을 덧붙였다. 덩굴 식물에서 만들어진 식물 도구로 아마존 유역의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도 부족의 남자들이 은밀히 만든다고 합니다. 구라레는 부족어로 새를 죽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용법은 오로지 독화살로 이 도구로 쏘면 아픔을 느낄 틈도 없이 근육이 이완되어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윽고 호흡마비로 죽습니다. 잘도 이런 걸 일본에 가지고 들어왔네요. 그 화살은 몇 개나 있습니까? 시마즈 경찰서의 베테랑 형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장식장에 들어있던 2개가 없어졌습니다. 요컨대 범인은 1개 더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10여 미터 거리에서 화살을 2개 쏘면 어느 쪽이 맞을지 범인은 생각했을 것이다. 또 그 정도의 보험이 없다면 범행을 감행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어서 감식원이 화살 구조를 설명했다. 담당 수사원이 비닐봉지를 들었다. 그 안에는 범행에 사용된 화살이 들어있었다. 이 화살을 잘 보아주십시오. 앞부분이 평범한 화살과는 다릅니다. 감식원은 비닐봉지를 곤노 총경에게 건넸다. 총경은 꼼꼼하게 본 뒤 화살 끝에 구멍이 있군 하고 말했다. 1mm 정도의 구멍입니다. 실은 이게 수상합니다. 감식원은 보고서를 든 채 칠판 앞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화살의 단면을 어설프게 선으로 그렸다. 화살 촉은 약 4cm로 끝에 1cm 정도가
원추형이어서 끝이 뾰족합니다. 남은 3cm는 파이프 모양의 샤프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살 쪽 내부 구조입니다. 하지만 안이 비어 있어서 여기에 독을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수사관이 물었다. 쏜 순간은 독이 화살 쪽 안에서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명중에서 화살이 갑자기 멈추면 거꾸로 앞으로 밀려나갑니다. 독은 화살 쪽에 있는 작은 구멍에서 나와서 목표물의 몸속으로 들어가죠. 즉, 허공에 쏘는 주사기 같은 겁니다. 아, 하고 저마다의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다. 굉장한 거네, 하고 총경이 말했다. 그것도 역시 아마존 원주민의 지혜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통 독화살이라고 하면 화살 끝에 바르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단한 장치네. 범인은 화살을 스가이씨 몸 어디에든 맞히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니시가타가 설명했다. 흉기에 관한 설명이 끝나자 다음에 스가이 마사키요의 아내 유키에와 아들 도시카즈 이야기, 유알전산에서 탐문한 내용 등을 보고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까지는 아직 이렇다 할 정보를 얻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니시가타는 모두를 둘러보더니 약간 거드름을 피우듯 말했다. 스가이 씨의 어제 행동입니다. 스가이 씨는 낮에 회사에서 나와서 우류가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유사쿠와 오다가 우류 미사코에게 들은 이야기였다. 오전 중에는 비토 다카이사도 온 것 같다. 니시가타는 그 점도 언급했다. 그래서 비토 다카이사와 우류 아야코 양쪽에게 사정을 들어봤더니 스가이 씨가 나오아키 씨의 책들을 보고 싶다고 해서 서고 옆에 있는 서재에 안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이 있는 장서는 이미 고 서적상에게 팔아서 스가이 씨가 원하는 것이 남아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지만 이건 좀 더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그는 약간 의미 있는 어조로 설명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수사 방침을 알렸다. 먼저 현장 주변 탐문, 내일도 계속한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만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러웠다. 서장 진두지휘도 허무하게 오늘 수사원 총동원 탐문은 공치고 말았다. 다음은 동기조사다. 현재로서는 스가이 마사키요가 딱히 원한을 사고 있다는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강인한 성격이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서 깊이 파고들면 뭔가가 나올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또 피해자가 자산가여서 당연히 유산의 행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스가이 씨는 몇 명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그 점에서도 그의 죽음을 바라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터다. 생명보험에 들어있는지 어떤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어쨌든 각 방면의 사정 청취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업무 관계와 스가이 마사키요의 사적인 관계로 나누어서 실행한다. 특히 오늘 우류가에 출입한 사람들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각자 알리바이는 되도록 세세한 시각까지 확실하게 알아내세요. 범행 시각뿐만이 아니라 범인 혹은 공범자가 우류가에서 석궁을 훔쳐낸 타이밍도 잊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니시가타가 강한 어조로 다짐을 시켰다. 오늘 탐문으로 보아 우류가 혹은 스가이가 측근에 범인이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조금의 차질도 없이 단번에 범인을 체포하고 싶을 것이다. 이후로는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일을 분담했다. 유사쿠와 오다는 내일 우류 아키히코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밤 12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유사쿠는 겨우 집에 돌아왔다. 불을 켠 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 컵을 든 채 깔아놓은 이부자리 옆에 앉았다. 베갯머리에는
반쯤 남은 위스키병이 있었다. 컵에 따르자 쪼르륵 소리와 함께 위스키 특유의 향이 코를 찔렀다. 지친 신경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았다. 꿀꺽 한 모금 마시고 숨을 토했다. 긴 한숨이 되었다. 한동안은 이 피로가 계속될 것이다. 어째서 이런 사건이. 벽에 얼룩을 바라보면서 유사쿠는 중얼거렸다. 마치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준비된 사건 같다. 우리 아키히코를 떠올리는 것은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미사코. 대체 무슨 인연인가. 유사쿠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단 한 사람, 유일하게 사랑한 여성인 미사코가 하필 우리 아키히코의 아내라니. 유사쿠는 유리컵을 흔들어 안에서 흔들리는 호박색 액체를 응시했다. 그 너머에 보이는 것은 10년도 더 지난 잿빛 날들이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입시를 보는 날 그는 수험장에 가지 못하고 병원에 있었다. 의식을 되찾은 뒤 왜 자기를 그냥 버려두고 시험을 치러 가지 않았느냐고 아버지는 안타까워하셨지만 유사쿠는 그럴 수 없었다. 게다가 그런 상태로 시험을 친들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그 시점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었다. 다음 해에 재도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버지 고지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 정상적인 수입이 없이 빚만 늘어가는데 의사를 목표로 하는 장례 설계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3개월 남짓 고민하다 그는 결론을 내렸다. 어쨌든 안정된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미사코에게는 의논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면 결국 후회만이 남는다. 경찰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 공무원보다 수입이 좋다고 들어서였다. 물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영향도 컸다. 의사가 되지 못할 거라면 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머리에 떠오른 직업이었다. 시험에 합격하고 4월부터 경찰 학교에 가는 것이 정해졌을 때 미사코와 이별을 결심했다. 이대로 교제를 계속하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결과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아버지를 떠안은 상태로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 것은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미사코와 장래를 생각한 적도 있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유사쿠는 미사코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녀의 하얀 피부, 보드라운 감촉, 그녀의 체온과 숨결, 그리고 유사쿠가 서툴게 침입하려고 할 때 아픔을 참느라 미간을 찡그리던 얼굴. 그 추억을 보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유사쿠는 그녀와 헤어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고지는 유사쿠가 경찰로 정식 발령을 받은 2년 뒤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뇌출혈을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셨다. 유사쿠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고 생각했다. 미사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만나러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유사쿠는 그러지 않았다. 영문과에 진학해서 그녀 나름대로 삶이 자리를 잡았을 터였다. 이제 와서 자신이 나타나 봐야 당혹스럽기만 할 것이다. 유사쿠도 결혼을 생각한 적은 있다. 상사가 소개팅을 주선한 적도 있지만 좀처럼 내키지 않았다. 상대 여성에게 미사코의 그림자가 겹쳐지니 도저히 그 차이를 간과할 수가 없었다. 요즘 들어서는 평생 결혼을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오늘 뜻밖에도 미사코와 재회했다.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은 그녀에게는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 넘쳤다. 사정 청취라는 동안 유사쿠는 줄곧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도 이따금 그에게 시선을 보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유사쿠는 몸이 떨리는 듯한 자극을 느꼈다. 근데
하필이면 그놈과 결혼했을 줄이야. 그녀가 결혼한 것 자체는 의외도 뭣도 아니다. 그렇지만 하필 우리 아키히코라니. 유사쿠는 운명의 장난이라는 진부한 말이 떠올랐다. 수사를 하는 동안 나는 미사쿠를 숙적이었던 놈의 아내로 대해야만 하는가? 저주받은 거야. 신음하듯이 중얼거리고 유사쿠는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마셨다.